현대 생활에 있어 너무나도 근본적인 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정작 그 메커니즘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 중 그 작동 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아무도 없다. 카드로 장을 보는 사람도, 대출을 받는 사업주도,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 재무장관도 아니다. 심지어 만약 끈질기게 파고들어 묻는다면 TV에 출연해 이를 설명하는 대다수 경제학자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지구상의 모든 정부는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돈을 지출한다. 지구상의 모든 중앙은행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단을 통해 돈을 창조해낸다. 당신 지갑 속의 달러화는 땅 속에서 캐낸 것이 아니다. 금고에 보관된 금을 담보로 발행된 것도 아니다. 어떤 직접적인 의미에서든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산물도 아니다. 그것은 창조된 것이다. 완전히 합법적이고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으며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사람들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이 과정, 마치 마술처럼 돈을 불러내는 이 과정의 실체를 정작 그 삶을 살아가는 대중은 거의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중앙은행 건물 안에 그 어떤 중앙은행가도, 의회 위원회 앞에 선 그 어떤 재무장관도, 토론 패널에 앉은 그 어떤 경제학자도 단 한 번도 완전히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다. 정부가 돈을 창조할 때, 즉 중앙은행의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라고 지시할 때 그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하는가? 왜냐하면 그 비용은 실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래왔다. 그리고 누군가는 언제나 그 비용을 치른다. 통화 가치를 절하시켰던 모든 문명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모든 제국에서, 그리고 오늘날 양적 완화라 불리는 정책을 시행했던 모든 현대 국가에서 그 비용을 치른 누군가는 결코 화폐를 찍어낸 이 기관 자체가 아니었다. 그 비용은 언제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부담했다. 그들이 비용을 치르게 되는 메커니즘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발적인 경제적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전 트랜스퍼이다. 화폐를 소유한 대중으로부터 화폐 공급을 통제하는 이들에게로 구매력이 서서히 보이지 않게, 그리고 별다른 입법 절차 없이 이전되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이전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그 혜택을 누리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왜 수세기에 걸쳐 쏟아진 온갖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화폐와 가치 사이의 관계가 처음으로 협상의 대상이 되었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론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말이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압박 속에서, 그리고 특정한 인물들이 모여 이후 등장할 모든 경제 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방으로 말이다. 때는 1694년. 영국은 극심한 피로와 재정적 파산에 시달리고 있었다. 루이 14세의 프랑스와의 9년 전쟁은 한 세대에 걸친 군사비 지출을 초래했고, 영국 왕실은 세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윌리엄 3세 정부는 그 어떤 기관도 제공할 수 없는 규모와 기한의 자금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때 언제나 그랬듯이 채권자들은 군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무리의 부유한 상인과 금융가들이 제안을 내놓았다. 그들은 왕실에 120만 파운드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은행, 즉 영국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왕실 칙령을 받게 될 것이었다. 영국은행은 지폐를 발행하고 예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들이 발행한 지폐는 통화로 유통될 것이며, 이 통화는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 약속과 발행 기관의 신뢰성으로 뒷받침될 것이다. 이것이 유럽 역사상 최초의 은행은 아니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1609년부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탈리아 상업 은행들은 그보다 수세기 전부터 신용을 제공해왔죠. 하지만 영란은행은 이전의 은행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확립했습니다. 바로 민간은행과 국가주권 사이에 영구적이고 제도화된 관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은행의 화폐 발행 능력은 국가의 권위로 보장되고, 국가의 차입 능력은 은행에 필요한 신용 공급 능력으로 보장됩니다. 어느 쪽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영국 국민들에게는 전혀 의견을 묻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체제에 내재된 결과였습니다. 영란은행이 금 보유고를 넘어서는 지폐를 발행했을 때 그것은 실물 재화와 노동에 대한 청구권을, 그 청구권을 뒷받침하는 실제 가치 저장 수단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즉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통해 드러나지도 않았죠. 수년 후 그 모습은 불가사의하게 높아진 물가, 예전보다 살 것이 줄어든 임금, 그리고 정부가 가치를 떨어뜨린 화폐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저축이 조용히 잠식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스템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왕실은 전쟁 자금을 마련했고 은행은 인가와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화폐를 사용하는 영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 말입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정부가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화폐 가치를 절하하는 현상을 침묵의 세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법률 제정이나 토론, 투표 없이 그저 화폐 가치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권 정부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즉 동전의 금속 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화폐 가치를 절하해 왔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3세기 동안 군사비 지출이 제국의 재정 능력을 초과하자 이러한 조치를 특히 철저하게 시행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거의 수능이었던 데나리우스는 갈리에누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은 함량이 2%에서 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굴이나 청동에 얇은 은도금을 입힌 것에 불과했는데 이는 오래도록 사람들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무역이 위축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받는 상품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며 같은 상품에 대해 더 많은 동전을 요구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여러 차례 이를 막기 위해 법으로 규제를 시도했습니다. 곡물, 기름, 노동력에 대해 공식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서기 301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발표한 최고 가격 칙령은 고대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가격 통제 정책 중 하나였지만 가장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상인들은 손해를 보고 팔기보다는 시장에서 상품을 철수시켰습니다. 풍족했던 곳에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 법령은 폐기되었고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차에 남았습니다. 이 실패의 구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가치, 즉 재화의 증가, 생산 능력 증대, 실질적인 부의 증가 없이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번영이 증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번영이 더 많은 화폐 단위로 분산될 뿐입니다. 화폐 단위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화폐를 발행한 정부는 시장이 가치 하락을 완전히 반영하기 전에 이를 소비하여 가장 먼저 이득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장 나중에 혹은 전혀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16세기 경제학자 장 보댕부터 20세기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자들이 이를 인플레이션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핵심 특징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정부가 지출하면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일반 시민의 저축 구매력은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매력 하락이 정치적 압력을 불러일으킬 만큼 눈에 띄게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지출은 완료된 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역사는 표면적으로는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처럼 눈에 보이는 폭력성이나 정치 혁명처럼 명확한 서사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용어가 필요한 메커니즘을 통해 천천히 진행되며 특정 시점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가 강력한 통치 도구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영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양적 완화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1조 달러를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매입하여 새로운 지급준비금을 창출하는 과정, 즉 화폐 발행 또는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과정을 거치면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금리는 낮게 유지되고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며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새로 조달된 자금이 실물 경제보다는 자산 시장으로 주로 유입될 경우 물가 상승률은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수치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불균형적으로 이득을 봅니다. 주택 가격이 임금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노동소득이 주된 자산인 사람들이 불균형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외화로 보유한 저축의 실질 수익률은 하락하는데 이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닌 외화로 저축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자산 이동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지표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지 않는 경로를 통해 발생할 뿐입니다. 단기적으로 통화 팽창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중장기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사이에 이러한 비대칭성은 현대 통화 정책의 핵심적인 정치적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성이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책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재 전 세계 모든 경제의 화폐 발행과 가치 평가를 관장하는 글로벌 구조로 발전했는지 이해하려면 규칙이 단순히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넘어 명시적으로 문서화되었던 20세기 중반의 한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은 여러 결과 중 하나로 특정 기준 통화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 통화 안정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금일 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참여국의 통화도 달러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측 가능성, 태환성, 그리고 어떤 정부도 마음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에 고정된 모든 통화는 간접적으로 금에 고정되었고 금은 중앙은행의 결정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약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실제로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약 25년 동안 어렵게나마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은 시스템 설계상 서로 양립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무역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계 기축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달러 유동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달러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근본위제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1960년대가 진행되면서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 자원이 고갈되고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으로 국내 지출이 확대되고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의 달러 표시 준비금이 축적됨에 따라 이 두 가지 의무는 양립 불가능해졌습니다. 1971년 정부가 재정 유연성과 통화 규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마다 그렇듯 결국 계산은 명확해졌습니다. 8월의 어느 일요일 저녁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고정 환율로 달러를 금으로 태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므로 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협상을 통한 전환이 아니라 전체 체제의 기반이 되었던 통화를 보유한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종식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통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기축 통화이자 모든 대륙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 시스템의 기준으로 보유해온 달러는 완전한 의미의 명목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더 이상 외부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신뢰도, 미국 자본시장의 깊이,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책정되고 거래된다는 구조적 수요에 의해 형성된 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1970년대 중반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피우드와의 석유 판매 대금을 달러로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정부의 역사상 그 어느 국가도 누려보지 못했던 수준의 통화심화 정책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달러를 발행하여 국제 무역에 필요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달러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달러 보유고를 갖고 달러로 거래하는 모든 국가, 즉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자 베리 아이 행그리는 이를 과도한 특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수요에 힘입어 유리한 금리로 자국 통화를 차입할 수 있었고 달러 발행을 통해 수출되는 인플레이션은 국내에 집중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에 흡수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된 베네치아식의 침묵의 세금 실런트 텍스이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의 제도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세금 말이다. 이러한 체제가 제기하는 의문, 그리고 1971년 이래 모든 진지한 통화 경제학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씨름해온 의문은 바로 명목 화폐인 달러를 뒷받침하는 그 신뢰 자체가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근본이제는 비록 경직성이나 디플레이션 유발 같은 병폐를 안고 있었을지언정 명목 화폐에는 없는 한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한계를 설정한다는 점이었다. 금의 양은 정해져 있었기에 무한정 늘릴 수 없었다. 그 제약은 실제하는 것이자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었으며 그 어떤 중앙은행이나 재무부의 재량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었다.
명목 화폐에는 그에 상응하는 외부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창출할 수 있는 달러의 양에 대한 한계는 물리적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기강과 정치적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화폐 창출에 대한 외부적 제약 없이 운영되어 온 모든 문명의 통화체제 역사는 제도적 기강이란 것이 단기적으로는 아무리 확고해 보일지라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려는 재정적 압박이 충분히 거세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결국 무너지기 마련임을 시사한다. 그러한 압박의 징후가 이제 눈앞에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6월 연방 부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발생했던 부채마저 왜소해 보일 만큼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2008년 이전에는 1조 달러 미만이었던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이후 여러 시점에 걸쳐 8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 ECB, 일본은행 BOJ, 영란은행 BOI 등 주요 중앙은행들 또한 2010년대의 위기들과 2020년대 초반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대차대조표를 수배씩 확대했고 과거 그 어떤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만큼 폭발적인 속도로 화폐를 창출해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었던 통화신여와 체제 뒤에 숨겨져 있던 그 결과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화폐 창출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연관성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단정했던 거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만큼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말이다. 중앙은행들이 처음에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변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주요 경제권으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2021년과 2022년의 인플레이션은 그 직접적인 작동 원리 면에서 볼 때 화폐 가치 훼손의 역사가 예견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이었다. 통화 공급량이 극적으로 팽창한 반면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생산 능력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동일한 양의 실물 상품을 놓고 더 많은 화폐 단위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상승했고 구매력은 하락했습니다. 조용한 세금이 요란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 즉 로마의 경험, 영국의 은행혁명,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말이 모두 귀결하는 질문은 바로 그 이후에 무엇이 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화폐 가치 절하가 반복될 때마다 결국에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때로는 정부가 발행한 화폐의 가치가 더 이상 주장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물가 통제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화폐 단위가 완전히 붕괴되는 초인플레이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1923년 바이마르 공화국, 2000년대 짐바브웨, 그리고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44년에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토대 위의 통화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재구축하는 관리된 개혁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형태는 화폐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개혁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되돌아보며 바로 그때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역사적 이정표와 함께 도래하지도 않습니다. 개혁은 점진적으로 작은 조정들이 누적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저축이 줄어들면서 결국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낸 시스템이 충분한 신뢰를 잃어버려 변화가 불가피해질 때까지 진행됩니다. 화폐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는지는 궁극적으로 항상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금이 가치 있었던 것은 여러 문명이 금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가치 있는 이유는 세계가 여전히 달러를 국제 상거래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개혁된 국제 통화 시스템, 상품 담보 통화, 분산 합의에 의해 유지되는 디지털 원장 등 어떤 대안이든 충분한 사람들과 기관들이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해집니다. 한 통화 질서에서 다른 통화 질서로의 전환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옛 제국 전역에서 무역이 물물 교환으로 되돌아갔을 때 16세기의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산 은이 유럽 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한 세대의 구매력을 파괴했을 때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지하고 세계가 10년 동안 고정환율제 없는 달러의 실제 가치를 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마다 승자와 패자가 생겨났는데 그 결과는 최초의 화폐가 필요했던 군주가 동전의 액면을 잘라낸 순간부터 이어져 온 동일한 논리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토지, 생산 능력, 자원, 내구재와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환 과정에서도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가치가 하락한 통화로 표시된 채권, 즉 저축예금, 고정연금, 장기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현재 역사적으로 명확한 선례가 없는 제약 속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대차대조표를 확대하여 다음 위기 어떤 형태로든의 기존 수단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인상된 금리는 제로 금리 시대에 누적된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높은 금리에서 부채 상환 부담은 현재 정부 부채 규모에 걸쳐 누적되어 경제 성장률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또는 명시적인 채무 불이행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수치를 낳습니다. 이러한 선택지들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질 성장률 상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난 20년간 선진국에서 달성하기 어려웠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은 기존 부채의 실질 부담을 줄여주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경험하고 이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명시적 채무 불이행, 즉 약속된 상환액이 약속된 금액만큼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채권자에게 알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부가 다른 모든 선택지를 소진한 후에야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재무장관이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구도에 직면했던 모든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가 서서히 그리고 대체로 공식적인 선언 없이 결합되는 과정입니다. 성장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촉진되며 인플레이션은 기존 부채의 실질 가치를 잠식하되 기술적으로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까지 용인됩니다. 금융억압, 즉 금리를 인플레이션율보다 낮게 유지하여 저축자들이 통화 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얻도록 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채권자에서 채무자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제학자나 연단에서 재정 책임에 대해 떠드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의 본질, 정부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측정 단위 자체가 조용히 조정될 때 가치가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역사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들과 기관들입니다. 처음에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음모론보다도 더 단순하면서도 더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 그 비용은 해당 통화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 부담합니다. 혜택은 시장의 희석을 가격에 반영하기 전에 돈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돌아갑니다. 구조적으로 이는 항상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행위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비밀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언어로 된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과서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폐 발행 권한과 비용 부담, 의무가 같은 손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원칙에 기반한 모든 화폐 체제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역사적 일관성입니다. 채권자 계층, 즉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화폐 역사의 장기적인 흐름을 이해하며 화폐 전환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기 전반에 걸쳐 가치를 보존하도록 자산을 관리해온 사람들은 항상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숨겨진 세금이 화폐를 가장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장 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데나리우스를 보유했던 로마의 소장농도 이를 깨달았습니다. 1922년 마르크화를 보유했던 독일 저축자도 이를 깨달았습니다. 2001년 페소화 표시 저축을 보유했던 아르헨티나 중산층도 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으로 고정소득이 줄어든 영국 연금 수령자도 지금 이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고 통화도 바뀌고 돈이 창출되고 가치가 재분배되는 제도적 구조 또한 세기마다 변합니다. 그러나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관과 그 화폐를 기준으로 삶을 영위하는 개인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바로 그 관계는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각 세대가 자신의 화폐 제도는 선대의 모든 제도가 따랐던 논리에서 마침내 벗어났다고 잘못 가정했다가 이내 그 관계의 실체를 다시금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핵심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설계된 시스템 속에 놓여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과연 당신이 그 시스템이 무엇을 위해 설계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또한 그 시스템은 모든 시대에 걸쳐 바로 그 점을 철저히 이용해 왔음을 시사합니다.